저는 AI고 전력 인프라 산업이고 지금도 여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불과 뭐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하나만 사도 장땡인 구간이었다고 했지만 이제는 뭐 에이직 진영에서 알파벳이나 브로드컴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력 인프라도 똑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압 변압기 업체들만 들고 있었어도 장땡인 구간이었죠. 근데 이렇게 저변을 조금만 넓혀도 초과 성과의 기회가 계속 생겨날 수 있다. 단순하게 뭐 고압 변압기 업체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거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아직 덜 오른 세부 섹터들이 있지 않을까? 초과 성과의 기회를 계속 발견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전력 인프라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한 2024년 상반기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이 실적과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한테도 전력 인프라가 많이 좀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AI 반도체도 쇼티지가 나고 있지만 AI 반도체보다 더 심각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이 에너지, 전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보통 많이들 이제 뉴스에서 접하셨을 것 같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서버 대비 AI 데이터 센터가 한 뭐 10배 이상의 전력을 잡아먹는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향 전력 수요가 지금 상태로 가면 한 최소 40기가와트 이상의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만큼 이 빅테크 업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 전력 확보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이 미국 전력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요거는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요. 요것은 이제 미국의 연도별 발전량 추이를 1950년부터 2024년까지 나타낸 것인데,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미국의 전력 수요가 꽤 빠르게 성장하다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전력 수요가 좀 정체가 됩니다. 제조업 공장들이 중국 등 신흥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또 이제 데이터 센터들에서도 전력 효율을 중시하는 기조가 나타나면서 전력 수요가 좀 정체됐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이제 발전량 증가를 좀 가팔라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향후 몇 년간 미국의 발전량 추이는 연평균 5% 내외 성장률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배경에는 역시나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20페이지 차트는 향후 5년간 2028년까지 미국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전력 수요에서 각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전망한 것인데, 보시면 44%로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게 이 데이터 센터, AI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덴셜, 매뉴팩처링 등이 있는데, 이 레지덴셜 주택용에는 전기차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뉴팩처링에는 이 제조업 리쇼링이 이쪽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기료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도시평균 전기료를 나타낸 건데 1978년부터 작년 11월까지입니다. 보시면 전기료가 계속 역사적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력 수급이 점차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2028년경 되면 전력 공급 예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전력망하고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더 가속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2페이지에는 미국의 전력기기 신규 수주액, 요거에는 이제 뭐 변압기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992년부터 2025년 10월까지입니다. 보시면 이 차트의 뭐 각도를 보시면 저는 전혀 뭐 피크아웃이 나타나는 징후를 보지 못하고 있고요. GE 베르노바나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이제 대표적인 고압 변압기 업체들이 이미 2028년을 넘어서 2029년 수주 물량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이런 전력 인프라 산업의 강한 업황이 미국에서 못해도 2020년대 후반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티지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전력 산업 내에서도 특히 더 성장률이 가팔라지는 섹터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섹터가 온사이트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온사이트 발전의 뜻은 직역하면 현장 발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자체 발전소를 짓는 게 이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전력 인프라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온사이트 파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표 기업은 미국의 연료전지 업체인 블룸에너지와 유틸리티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솔라, 이 두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주가 차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1년 기준 미국 전력산업 대표주 주가를 나타낸 건데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블룸에너지죠. 블룸에너지가 한 300% 넘게 올랐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최근에는 좀 주가 조정이 나타나는 것 같았지만 저희는 이 업체의 실적 추정치 상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E 베르노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익숙하신 미국의 종합 전력 설비 업체도 한 100% 올랐고, 퍼스트솔라, 미국의 유틸리티 태양광 모듈 업체인데요. 의외로 나스닥 지수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이 퍼스트솔라가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IRA를 완전 전면 폐지해버린다고 겁을 엄청 주시는 바람에 주가 센티먼트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 7월 4일에 IRA 수정안 통과되고 나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업황 수요는 전혀 망가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스트솔라의 반등세도 작년 중반 이후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산업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력인데, 이 전력에서 GE 베르노바도 계속 좋겠지만 이 연료전지랑 태양광 쪽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빅테크 업체들한테 발전 단가는 크게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전체 비용에서 전력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충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단가 몇십 % 더 비싸고 저렴하고 그게 큰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얼마나 빨리 가동할 수 있느냐, 이게 빅테크 업체들한테는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그거를 수치적으로 이제 나타낸 게 지금 보시는 24페이지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차트 그냥 보시면 뭔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CEO예요. A와 B 두 개 지역이 있는데 두 개 지역에 똑같이 가스발전소를 지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가스발전소를 지을 건데 A 지역은 전력망이 잘 구축돼 있어서 B 지역보다 가스발전소를 5년 빨리 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A 지역에서 5년 빨리 가동시킬 수 있는 대가로 똑같은 가스발전소인데도 불구하고 A 지역 발전소에 200% 이상의 전력 프리미엄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웃돈을 3배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빨리 가동할 수 있으면 3배의 가격도 감수하겠다라는 게 이 차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높더라도 빨리 가동할 수 있으면 빅테크 업체들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 대략적으로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10년 이상 걸리고요. 대형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소는 5년 이상이 걸리고, 육상 풍력은 한 2에서 3년 정도, 태양광 단지는 1에서 2년,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소는 1년 이내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빅테크 업체들이 발전소를 빨리 지어주세요, 이렇게 안달이 났느냐, 그걸 나타내는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25페이지 차트는 미국에서 발전소 개통 연결 신청에서 상업 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 발전 사업자가 저희 발전소 지을 건데 전력망 연결해 주세요라고 전력당국에 신청을 넣어요. 그 날부터 실제 전력망 연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전력 연결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년이었습니다. 2년 정도면 연결이 됐는데 2024년에는 이게 4.8년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 연결 신청 넣으면 5년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빅테크 업체들 사실 지금 시간이 돈인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것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자구책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자구책으로 찾게 된 게 바로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사이트 발전의 특징은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짓다 보니까 별도의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사이트 발전으로 각광받아왔던 거는, 예전까지는 태양광하고 ESS 단지가 거의 원툴이었어요. 태양광하고 ESS가 그냥 거의 유일한 온사이트 발전원이라고 이제 여겨졌었는데, 최근에는
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들도 온사이트 발전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죠. 소형 가스터빈 같은 것도 많이 쓰지만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역시나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태양광하고 연료전지 단지의 공통점은 1년 안팎의 빠른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이고,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은 아무래도 밤에는 안 돌아가기 때문에 ESS가 필수적으로 좀 붙어야 되는 게 있고, SOFC 같은 경우에는 수소나 천연가스 등 다양한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IRA 수정안에서 천연가스를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미국은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연가스를 받아다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하면 최근에 SMR 얘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SMR의 컨셉도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소형 원자로에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SMR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SMR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27페이지 차트는 미국의 연도별 원자력 발전소 설치량 추이랑 2030년까지의 전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1970년부터 나타냈는데 한번 그냥 재미삼아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많이 설치된 것은 70년대, 80년대였는데요. 이때 왜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느냐? 이때가 사실 냉전 시대였죠.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할 것 없이 이 원자력 기술 경쟁이 굉장히 크게 불이 붙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었었는데 1979년에 미국 3마일 섬에서 원전 2기 중에 한 기가 노심이 녹아내려서 터질 뻔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986년인가요? 그때는 동유럽 체르노빌에서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죠. 그리고 1990년에는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이 원자력에 대한 안보적 중요성이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 이후로는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다가 2023년, 24년에 미국 보글 원전 3, 4, 5기 이게 준공이 되었는데, 원래 예산 목표와 공사 기간을 2배 이상 오버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에서 대형 원전은 사실 경제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SMR, 소형 모듈 원전이 상용화되는 게 미국 원전 산업 부활에 가장 중요할 것이라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형 모듈 원전은 말 그대로 소형에다가 모듈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1년에 몇십 개씩 다다닥 이렇게 찍어내는 형식이 된다고 하면 공사 기간하고 발전 단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죠. 미국에서 현재 2030년에 유일하게 준공 목표라고 잡혀 있는 것은 지금 테라파워의 SMR인데, 그 500메가와트짜리 SMR이 2030년 완공 목표로 잡혀 있고, 뉴스케일이 올해 작년 7월에 새롭게 미국에 수주받아서 짓겠다고 하는 SMR도 2030년 완공 목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 가장 빠르다고 평가받는 SMR 프로젝트들이 전부 2030년 완공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양산되면서 커지는 시기는 빨라야 2030년대 초중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빅테크 업체들이 SMR에도 투자하는데 이게 대중화되려면 2030년 중반쯤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SMR만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가스발전소는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8페이지는 이제 2028년까지 미국의 가스발전소 신규 설치란 전망치를 나타내는 건데, 가스발전소가 2024년 저점으로 늘어나긴 늘어나요. 근데 본격적으로 완공이 확 늘어나는 시점이 2028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자력보다는 훨씬 빠르긴 한데 2028년까지 기다리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발전소도 단기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에서는 원자력이나 가스발전소도 중요하지만 이 재생에너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연도별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을 발전원별로 나타낸 건데, 24년, 25년, 26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나 태양광하고 ESS입니다. 보시면 태양광이 2025년에는 그 IRA 그 수정한 노이즈 때문에 약간 삐끗하는 듯 보였지만 2026년은 다시 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ESS도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도 육상 풍력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해법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발전 단가가 저렴한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꾸준히 설치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억눌렸던 천연가스 발전소 설치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SMR에도 투자하는 그런 균형 잡힌 발전 믹스를 미국은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ESS 수요는 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발전 설비 누적 설치량 추이를 나타낸 건데 이것은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의 통계치를 따온 건데 2024년부터 2035년까지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것은 역시나 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 지역에서 빠른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약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온사이트 발전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SOF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SOFC는 한국어로 하면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흔히 PEMFC라고 하는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 전지랑은 약간 타입이 달라요. 촉매 같은 거 그런 타입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발전용을 각광받고 있는 것은 그 PEMFC가 아니고 SOFC라고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SOFC는 이제 보통 니켈 촉매 저렴한 니켈 촉매를 사용하고 불순물에 강하다 보니까 순수 수소 말고 천연가스 같은 걸 넣어도 발전율이 높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천연가스가 풍부하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원을 찾다 보니까 가스터빈은 지금 공급 병목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료전지까지 이 온기가 퍼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작년 11월부터입니다. 2024년 11월에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에 미국의 메이저 유틸리티 회사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에서 블룸에너지에 갑자기 1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발주 계획을 냅니다. 이게 상당히 약간 쇼킹한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일의 주가가 블룸에너지가 한 59%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2025년에는 오라클, 브룩필드, 아마존 등 여러 이제 대형 고객사들하고 이제 발주가 나오기 시작했고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는 그 대만의 퀀타 서비스라고 하는 그 서버 ODM 업체하고도 한 7천억 원 규모였나요? 꽤 큰 규모의 계약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SOFC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전력망 구축 비용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가스 파이프라인만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설치가 가능하고 SOFC는 또 나중에 혹시라도 환경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대응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연가스를 넣어도 되고 수소를 넣어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청정수소를 넣어서 돌려도 된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형 이제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보다는 발전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는 이제 막 개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고객사들 사이에서 신뢰가 완전히 형성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연료전지가 천연가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전원이라는 측면에서 작년 7월에 통과된 IRA 수정안의 그 수혜를 받아서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의 실적 전망치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블룸에너지의 실적 전망치를 이제 팩셋에서 컨센서스를 따온 건데 보시면 이 업체가 2018년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 제대로 흑자 전환한 건 2024년입니다. 2024년에 순이익 기준 이제 흑자를 처음 달성하고 2025년부터 이제 이익이 급성장하는 구간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7년부터 매출액이 좀 가파르게 증가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최근에 계속 이제 대규모 고객사들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추정치는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자재나 장비 업체들한테도 블룸에너지가 발주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룸에너지는 SOFC 전문 업체고요. 사실 미국에는 뭐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PMFC 전문 업체도 있긴 한데 사실 다른 타입의 연료전지는 지금 데이터 센터용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블룸에너지가 거의 혼자서 다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우리나라의 두산 퓨얼셀이나 아니면 영국의 셀레스 파워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이 SOFC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려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경쟁사들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 SOFC 시장의 사이즈 자체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블룸에너지도 계속 좋겠지만 기자재 업체들 입장에서 이제 고객사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자재 업체들도 좀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이제 전력 인프라를 상품명의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는 해외 주식형 ETF는 지금 보시는 5개 ETF가 전부인데요. 이 중에서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상장 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코엑트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액티브가 수익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키움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순으로 이제 수익률이 좋은 상황인데, 사실 어느 ETF 하나 다 수익률이 빠지진 않아요. 다 나스닥 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 전력 인프라 산업의 그 업황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근데 또 이 전력 인프라 산업에서도 계속 성장률이 더 가속화되는 세부 섹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좀 액티브 전략이 더 유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고 전력 인프라 산업이고 지금도 여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AI 산업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하나만 사도 장땡인 구간이었다고 했지만, 이제는 에이직 진영에서 알파벳이나 브로드컴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력 인프라도 똑같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고압 변압기 업체들만 들고 있었어도 장땡인 구간이었죠. 근데 지금도 고압 변압기 업황이 물론 좋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연료전지나 유틸리티 태양광처럼 성장률이 가속화되는 세부 섹터들이 또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변을 조금만 넓혀도 초과 성과의 기회가 계속 생겨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신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고압 변압기 업체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거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고압 변압기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 덜 오른 세부 섹터들이 있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저변을 넓혀가시다 보면 초과 성과의 기회를 계속 발견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국내에도 미국향 기자재 업체들 괜찮은 게 많이 있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국내 종목들은 절대 매수 매도 의견이 아니고, 그러니까 업황 참고상 그냥 팩트 위주로만 말씀드린다고 미리 밝히겠습니다.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2025년이죠. 비나텍이나 코세스 같은 업체들한테 이제 부품과 장비 발주를 공식적으로 냈죠. 그 업체들이 실제로 공시랑 이제 보도 자료로 블룸에너지한테 수주를 받았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연료전지 업체도 미국향 직진출을 또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연료전지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수혜를 받는 한국 업체들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당연히 AI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뿜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업체들도 있을 테고, 또 이제 SMR이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 사실 SMR이 타임라인이 굉장히 길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자재 업체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거는 거의 자명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원자력 기업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 업체의 실적 개선 대부분은 현재 가스 발전소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중동 등지에서 가스 터빈 발주를 받고 있었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미국 대형 가스터빈 시장에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 정도로 미국 대형 가스터빈 쇼티지가 심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향 대형 가스터빈 수주를 더 받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적에는 원자력보다 이 가스터빈 쪽에 훨씬 빨리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BHI나 S&T 에너지 같은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향으로 배열 회수 보일러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